절세, 재테크 두 단어를 던 세테크까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 싶은 건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걸 텐데요.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에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산 불리기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세테크 지금 소개하신 대로 네네. 절세 플러스 재테크 하다 보니까 세테크인데 이게 이제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연금 계좌로 투자에 나서서 이제 또 ETF를 통한 절세와 수익. 뭐 요거 한번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네. 우선은 아마 연말 연초를 맞아서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세금 이슈는 아마 연말 정산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난 12월 말에 연금 계좌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에 한도액만큼 더 입금을 하신 분들도 세액 있어요. 공제? 네, 그죠. 연금 계좌에 이 연간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세액 공제로. 네, 그죠.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먼저 원천 징수했던 세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 받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항목 중에 세액 공제 항목이 연금 계좌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연금 저축은 연간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연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6.5% 납입액의 16.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요.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납입액 곱하기 13.2%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제 혜택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직장인들한테는 연금 계좌는 당연히 세액 공제용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각인이 세액 되어 공제용이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세제 혜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 또 많아지면서 연금 계좌에 대한 관심이 또 같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인식이 이제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로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연금개미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아져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 ETF, 그래서 주가지수 펀드,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ETF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나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복수로 이렇게 추종하는 펀드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미국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개별 주식을 선택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보를 찾는 것도 수고로움도 좀 덜고 또 수익도 조금 쫓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ETF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ETF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또 세제 측면에서 세액 공제만이 아니라 또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외 ETF 투자를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를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년의 수익이 배당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까 이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 해외 주식형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네. 연금 소득세로 3.3에서 5.5%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내는 대신 이걸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테크다, 세제 혜택도 예. 있고 뭐 이렇게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을 늦게 낼 수 있다고 하면 늦게 내는 게 좋죠, 심리적으로. 그럼요. 예, 뭐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재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럼 지금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제 ETF 투자 많이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럼 뉴욕 증시 쪽으로 많이들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국내보다는 미국 주식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가 되어 있는 ETF 순위를 자금이 많이 쌓여 있는 순위를 네. 보더라도 투자자들이 연금 계좌에 주로 담은 상품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 보유 상위 ETF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 혹은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는 이제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브랜드명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ETF 모두 미국 그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대표 지수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나 아니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상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이게 올 1월 8일 기준인데 연 40%를 넘는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직장인들 중에 또 빠르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 연금 계좌에 돈 그냥 쌓아놓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요. 지금 연금 계좌를 통한 이 ETF 투자, 뭐 증권사를 통한 퇴직연금 가입 후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 퇴직연금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권하고 증권사들 쪽하고 이 경쟁 구도가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전통적으로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은행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그랬죠.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은행이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고요. 네. 근데 타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실물 이전 제도를 통해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신흥 강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증권사가 은행보다는 더 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들이 훨씬 더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은행에 있던 이 퇴직연금을 이렇게 증권사나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쉽게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증권사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은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라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네, 그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작년 10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퇴직연금에 갖고 있는 자산을 만약에 옮기고 싶다 금융기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A은행에 만약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운영되는 상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막 B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 어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좌에 있는 걸 다 해약을 했었어야 했어요. 아. 뭐 만기가 있는 뭐 원리금 예금 상품도 중도 해지하면 금리가 또 낮춰질 거고요. 또 만약에 해외 주식형 펀드면 환매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제 수익을 못 얻을 수 있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 실물 이전 제도는 내가 A 은행에서 B 계좌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해지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옮기고 싶은 B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실물 이전할 거예요. 내 원래 계좌는 A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동으로 옮겨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근데 이제 장점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뭐 비용도 좀 줄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불필요한 이제 손해도 발생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현재는 그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주식이나 리츠, ELS나 뭐 디폴트 옵션 이런 게 들고 있다면 요거는 자동 이전이 되진 않고요. 해약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네. 옮겨 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대표님 말씀하신 뭐 주식 뭐 할 것 같으면 뭐 리츠. 거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펀드도 있고요. 네. 펀드도 있고. 네, 펀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양쪽 금융사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은 옮겨올 수가 있는데, 옮겨올 수가 있는데. 예,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환매를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옮겨 오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ETF는 자동으로 옮길 수 있고 동일한 ETF를 네, 양쪽에 갖고 있다면 뭐 국채나 예금 같은 경우는 펀드는 옮겨올 수 있는데요. 주식 개별 종목 주식 투자하는 주식과 그다음에 리츠, 뭐 디폴트 옵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옮겨지진 않고요. 이거는 기존 계좌에서 해지하고 현금화시킨 이후에 옮겨와야 됩니다. 그럼 보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상품은 조금 공격적인 상품이네요.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상품이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상품 라인업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네. 내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옮기려고 하는 이 퇴직연금 운용사에 갖고 있어야지만 사업자에 있어야지만 옮겨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예금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1년짜리, 2년짜리 해뒀는데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중도의 해지 수수료가 또 네네. 발생이 되는 불필요한 손실이 예, 또 발생될 그렇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편안하게 옮길 수 있다는 바로 게 현물 장점이. 이전하면은 그런 네. 수수료 안 내도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은행하고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는 사실 증권사들 입장에서 뭔가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글쎄.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지금?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실은 이제 시행된 지 이제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직 드라마틱한 이전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지금 여러 데이터는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런 이유로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는 또 DC형을 굉장히 자금을 확보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DC나 DB는 기업에서 이제 금융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선택을 하는 예. 거고 IRP는 직장인 개개인이 내가 선택을 하는 예.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택하는 건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허. DC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은행에 굉장히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증권사보다는 높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맞춤형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각계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연금 전문가가 막 각 지점마다 파견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은행도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 실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예. 거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은행에 계좌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ETF 라인업이 많아지긴 했지만 ETF가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불편감을 못 느끼고 계신 분들, 몰랐던 분들은 굳이 옮길 필요가 있어요. 이러실 수 있지만 이제 알게 되신다면 옮기면 더 유리하실 수 있죠.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친숙하고 이런 금융기관이 은행이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ETF 투자도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증권사 ETF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일일이 비교해 보지 않는다면 네. 굳이 뭐 옮길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은행권에 많이 자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기 시작한다면 이제 좀 많은 이전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네. 그 은행이 그래도 증권사들 대비 뭐 높은 안정성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네네. 퇴직연금을 하면서 은행에다가 가는 이유 아닌가 싶은데 그 높은 안정성이라는 말씀이 그냥 직설적으로 증권사보다는 망할 확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은행, 뭐 증권이나 은행이나 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건 다 맞지만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뭐 마찬가지지만. 실적 배당형 판매를 주로 하는 주식은 투자 수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 우리 아마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안정적이어야 되지 이런 예. 생각이 조금 더 강하실 수 있고요. 또 DC 같은 경우는 DB는 뭐 기업에서 운영을 해서 기업에서 수익을 책임을 지긴 하지만 DC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지만 그 개인 연금 사업자는 또 회사에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DC로 가입해서 선택해서 투자하세요라고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사를 선택하기엔 또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은행을 많이 선택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저 할배 또 꼰대질 한다 하시겠지만 네.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97년에 저도 제가 다니던 회사도 종금사도 망했고 뭐 무슨 은행 망했고 네. 리만 브라더스도 망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세월이 하도 이제 까마득해져 놓으니까 그거 하긴 합니다만 다소 이제 무뎌졌습니다만 네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네. 또 예금자보법 우리 예전에 방송에 지난해 한번 네. 했었는데 한도가 또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또 그 한도에 또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긴 합니다. 어느 쪽이 네. 조금 네. 수익률이 좀 더 나은 데가 있나요? 은행하고 당연히 증권사 중에? 이 당연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요. 네, 수익률은 그래도 증권사가 더 높겠죠. 조금 왜냐하면 나아요? 네.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수익률이 실제로 높고 이런 높은 수익률을 이끄는 게
ETF입니다. 근데 ETF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서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건 증권사거든요. 근데 은행은 ETF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라인업에 투자를 넣고도 있지만 실제로 은행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듯이 실시간 ETF를 거래하게 하지 않고요. 장중 한 번 혹은 종가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실시간 투자가 를 하고 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은행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결과적인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아무래도 이 수익률 면에서는 은행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운영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퇴직연금 사업에 진출한 지금 그 업계에 보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자라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기금화에 예. 국민연금이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제 야당에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갑자기 급부상이 됐는데요. 이 법안은 백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마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처럼 투자 전문가 집단이 국민들이 낸 금액을 갖고서 전문가 집단이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서 이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게 기금형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중개 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퇴직연금 같은 형태죠. 가입자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랑 계약을 맺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게 이제 계약형인데 이런 기금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국민연금이 부상이 되게 된 이유는 아마 2005년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2.35%란 최근 5년간 2024년 기준으로요. 연평균 수익률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6.86%에 비하면 현저히 못 미치고 뒤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은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90%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퇴직연금에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기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을 텐데 이 자금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예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운영하는 집단은 지금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보다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이 의견은 실제 퇴직금 적립액 중에 실적 배당형의 평균 수익률은 2023년 기준으로는 13.27%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13.59%인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형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 중에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운영은 기금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운영된 수익을 받는 주체는 개개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을 못해서 손실이 발생돼도 그 책임은 기금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주체와 책임의 귀속은 이제 개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노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제 다른 안전장치가 또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1, 2, 3층으로 다층 연금 제도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각각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층의 국민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이 결국은 혼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다양성이나 이제 분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데 연금 체계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확실히 섞이겠네요. 네, 네. 예.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 투자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앞서 보니까 수익률도 앞서 1월 8일 기준으로 한 40% 넘어가니까 네.
이러면 진짜 괜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안정적인 느낌이지만 아. 이 수익장에 빠지면 안정적이지는 좀 모르겠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느낌만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결국 시장에 달렸네요. 그렇죠. 시장에 예, 달렸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연금 계좌가 그래도 노후 자산 형성을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니만큼 정부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의 몇 가지 조건을 그래서 걸어뒀습니다. 첫 번째는 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니까 국내만 가능하냐가 아니고요. 우리 아까 보셨던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국내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을 추종하는 이런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성이 높은 ETF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거는 투자가 어렵고요. 또 뭐 세배 뭐 이런 것들은 또 투자에 예.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위험도, 개인의 네. 투자 위험도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미들은 이를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요. 특히 위험도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ETF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요.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 70%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대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있는 적립액에서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니까 채권형 중에도 수익이 잘 나고 주식 편입이 좀 있는 이런 ETF들도 요즘 관심이 뜨겁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리스트를 또 공유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ETF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